부드러운 유령들, 영혼을 달래는 이야기들. 제1장. 선물이 깨어나다. 한민정은 강남에 있는 작은 상담실에서 다음 내담자를 기다리며 창문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32살의 그녀는 상실의 경랑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돕는 애도 상담사로 존경받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담자들이 모르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은 민정이 3개월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속삭임이었다. 사무실 빈 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위로와 사랑의 말을 건넸다. 처음엔 스트레스와 과로 탓으로 여겼다. 하지만 목소리가 선명해지고 반투명한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민정은 자신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보고 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문이 딸랑거리며 열리자 박 부인이 들어왔다. 남편을 6달 전에 잃은 70세의 과부였다. 슬픔의 무게에 어깨가 굽은 채 천천히 걸어왔고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슬픔에 멍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씨. 민정은 책상 맞은편의 편안한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난 상담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박 부인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의자에 앉았다. 늘 그렇듯 아야, 텅 비었어. 그분 없이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 가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보면 그녀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정은 익숙한 서늘함을 느끼고 살짝 고개를 돌렸다. 박씨 부인의 의자 옆에 늙은 남자의 반투명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는 박씨 부인이 벽난로 위에 보관한 결혼사진에서 보았던 그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박씨의 영혼은 아내를 무한한 다정함으로 바라보며 유령 같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고 있었다. 그녀에게 전해줘.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고. 아침 커피 의식에 대해 말해줘. 그녀는 여전히 매일 2잔을 내리고 나는 항상 그랬듯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다고.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영혼으로부터 받은 가장 선명한 소통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신중히 말을 골랐다. 박씨,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같지만 정말로 그가 예전처럼 아침 뉴스를 논평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직도 커피를 2잔 내리곤 해요. 바보 같다는 건 알지만 전혀 어리석지 않아요. 민정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맺은 유대는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죠. 아마도 지금 느끼시는 건 그 유대를 유지하려는 마음의 방식일 거예요. 박 씨의 영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의 형체가 조금 더 뚜렷해졌다. 그녀는 정원에 대해 알아야 해. 그가 말을 이었다. 발코니의 난초들 그것들은 죽지 않았어. 그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물과 햇빛이 필요할 뿐이야. 그녀처럼. 그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해. 민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 씨, 일상생활이 어떠세요? 스스로 잘 챙기고 계신가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햇빛도 쬐고 계신가요? 박 부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게 그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발코니의 식물들조차 제가 돌보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그 난초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만약 민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난초들을 돌보는 게 그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요?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게 그의 일부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요? 몇 달 만에 박 부인의 눈에 흥미의 불꽃이 일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너무 시들해 보이는데. 박 씨의 영혼이 민정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급박했다. 사랑은 무엇이든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주세요. 박 부인,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생명을 되찾아줄 힘이 있다고 믿어요. 남편님의 당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분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변형될 뿐이죠.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을 돌보고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돌보는 데 쏟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박 부인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그가 항상 뭐든 사랑이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 지난 겨울 내가 폐렴으로 아팠을 때도 그의 사랑이 나를 낫게 할 거라고 고집했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랬어. 상담이 계속되는 동안 민정은 박 씨의 영혼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형체가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 부인이 그날 저녁
난초에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떠날 무렵 그녀의 남편 영호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희미해져서 부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감싸 안는 듯했다. 민정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경이로워했다. 그녀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대화를 중지하며 양쪽 모두 평화를 찾도록 도왔다. 이 깨달음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고 그와 함께 막중한 책임이 따랐다. 제2장 아이의 악몽.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도전이 찾아왔다. 눈가에 깊은 걱정 주름이 새겨진 젊은 엄마 김지혜가 6살 딸 혜원을 데리고 찾아왔다. 어린 소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사무실 안을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다. 예약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지혜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혜원이가 3개월째 밤새 잠을 못 자요. 할머니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고 있어서 소아과 의사가 상담사를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민정은 혜원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아이 눈가의 다크서클을 살폈다. 안녕 혜원. 나는 민정이라고 해. 네 꿈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 어린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코트에 얼굴을 파묻었다. 지혜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밤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래요. 화나거나 슬퍼 보이시더니 혜원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대요. 민정은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익숙한 냉기를 느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창가 근처에 전통 한복을 입은 노파가 서 있었다. 영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걱정스러운 표정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혜원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원아,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어떻게 생겼니? 아이가 엄마 코트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예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슬퍼 보여요. 계속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무서워요. 할머니의 영혼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편지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 집 마당에 있는 목련나무 아래에 내가 그녀를 위해 편지를 묻어뒀어. 생일 편지, 졸업 편지, 결혼식 날 편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내가 화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단지 그녀가 나를 잊을까봐 걱정될 뿐이야. 민정은 그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혜를 돌아보며 말했다. 혜원과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 말해줘. 둘은 떨어질 수 없었어요. 지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 2년을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혜원의 주 양육자셨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혜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계속해서 할머니가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죠. 그럼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줬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항상 사랑하고 지켜봐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잠시 멈췄다. 그게 잘못된 걸지도 몰라요.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을지도. 할머니의 영혼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걸 제대로 했어. 혜원이 그 편지들만 찾으면 돼. 그 편지들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민정은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다. 지혜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집 마당에 있는 목련나무 밑을 누군가 확인해 본 적 있어? 가끔 사람들은 나중에 깜짝 선물로 의미 있는 물건을 묻어두곤 하거든. 지혜는 의아해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 나무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에 대해 직관적인 지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혜원의 꿈이 악몽이 아니라 메시지라면? 할머니가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신다면? 혜원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항상 우리 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셨어. 예쁜 하얀 꽃이 피는 그 나무 말이야. 그건 우리 목련나무야.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확인했다. 이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어요? 민정이 물었다. 때로는 치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김씨 집 뒷마당에 서서 웅장한 목련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혜원은 나무 밑동 근처 특정 지점으로 곧장 달려갔다. 여기에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꿈속에서 항상 여기를 가리키셨어요. 지혜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정이 가져오자고 제안한 작은 정원삽으로 파기 시작했다. 몇 분간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리자 삽이 단단한 무엇인가에 부딪혔다. 여러 겹의 비닐로 쌓인 금속 상자였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고
각각 미래의 날짜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혜원 7살 생일을 위해, 혜원 첫 등교를 위해, 혜원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혜원 결혼식을 위해 등등. 지혜의 손이 떨리며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혜원이 나를 그리워할 때라고 적힌 편지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내 소중한 손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네 인생의 매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무섭거나 외로울 때면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너와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이제 악몽은 그칠 거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나는 화나거나 슬프지 않아. 네가 운명처럼 될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계속 호기심을 갖고 계속 친절하게 행동하며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는 걸 기억해. 할머니는 영원히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한다. 혜원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손뼉을 쳤다. 할머니가 이제 슬퍼하지 않아요. 그녀가 선언했다. 지금 웃고 계세요. 내가 할머니의 깜짝 선물을 찾았으니까 무서운 꿈은 이제 그칠 거라고 하셨어요. 민정은 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평화와 감사로 빛나는 얼굴을 한 채 오후 햇살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날 밤 혜원은 할머니의 편지 한 통을 꼭 쥔 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의와 감사로 가득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우리에게 삶을 돌려주셨어요. 혜원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께서 드디어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제3장 예술가의 시선. 민정의 독특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이 서울의 좁은 예술계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혜원을 도운 지 일주일 후 그녀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민정 이야기를 들은 고군분투하는 예술가 박영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전화 통화 중 영미가 말했다. 제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나서 꼭 그들을 그려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이 들어요. 잠도 못 자고 작업도 안 되고 모든 게 망가지고 있어요. 영미는 민정의 사무실에 도착해 그림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는데 그 작품들은 민정의 숨을 먹게 했다. 각 초상화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리움, 슬픔, 혹은 미완의 일들을 담은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민정은 군복을 입은 노인의 특히 감동적인 초상화를 살펴보며 물었다. 약 4개월 전부터요. 영미는 물감 묻은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눈을 뜨면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걸 그리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더군요. 민정은 영미의 예술적 재능에 이끌려 방 안에 여러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영혼들은 마치 기다리는 듯했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듯했다. 만약 민정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이게 귀신이 아니라 의뢰라면? 이 사람들이 네 예술로 그들의 기억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라면? 영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근데 왜 저예요? 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월세도 겨우 내는 신세인데 예술가들은 항상 세계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해왔어요. 민정이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범함을 넘어선 곳에서 영감을 받아왔죠. 아마도 당신의 재능은 영혼들이 잊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안을 찾도록 돕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후 몇 주 동안 민정은 영미와 함께 그림 속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각 초상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죽은 이들을 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인정받지 못한 영웅적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산 중 숨진 젊은 어머니, 일본 식민지 시절 비밀리에 시를 썼던 노인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거 봐요. 연구 중 한 번은 영미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1953년 기사예요. 제 첫 그림 속 그 군인이에요. 이진호 상병. 공습 중 12명의 민간인을 구했지만 훈장을 받기도 전에 전사했대요. 각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낼수록 영미는 그들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인정받은 영혼들은 평안을 찾은 듯했다. 영미는 홍대 작은 갤러리에서 기억된 영혼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각 그림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설명판이 함께 전시되었다.
개막식에는 초상화 속 고인을 알아본 가족들이 참석해 살아있는 이들과 기억된 죽은 이들 사이에 뜻밖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분들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셨군요. 한 노부인이 비밀 시인의 초상화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영미에게 말했다. 저분이 제 아버지예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글을 쓰셨다는 걸 몰랐어요. 민정은 갤러리 건너편에서 영미의 예술이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마무리를 짓고 연결점을 찾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사장 회의론자의 도전.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민정의 대학 동문인 이상민 박사는 그녀의 독특한 치료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둘 다 심리학을 공부했던 곳이었다. 민정 씨가 걱정됩니다. 그는 커피를 정교하게 저으며 말했다. 당신의 진료 방식에 대한 소문들, 죽은 자와의 소통, 초자연적 치유법 같은 주장들,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어요. 민정은 이런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상민은 정신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항상 엄격하게 과학적이었고 통제된 조건에서 측정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회의적이었다. 상민, 전 절대 죽은 자와 소통한다고 주장한 적 없어요.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다양한 치료 기법을 통해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 거예요. 결과는 스스로 말해주죠. 하지만 소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 사람들이 네게 초능력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온갖 말을 하죠. 중요한 건 내 내담자들이 치유되고 있느냐예요. 민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해봐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당신을 찾아온 박씨 부인이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로 얼마나 진전을 보였나요? 상민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비틀었다. 그분은 치료에 저항하셨어요. 어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까다롭죠. 그런데 지금은 지역 텃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어요.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죠. 치유가 진짜라면 방법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들이 논쟁하는 사이 민정은 상민 의자 뒤에 서 있는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를 발견했다. 그 영혼은 익숙해 보였다. 상민의 사랑하는 멘토였던 박현수 박사.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였다. 그에게 말해줘. 박현수 의사의 영혼이 급하게 속삭였다. 304호실 환자에 대해 정신병적 발작을 보이는 그 청년. 약물이 잘못됐어. 환각을 유발할 뿐 치료하지 못하고 있어. 항정신병 약을 줄이고 기분 안정제를 추가해야 해. 민정은 망설였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상민 씨, 현재 처방된 약물요법으로 인해 환각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환자가 있나요? 그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환자 비밀 유지 원칙이. 세부 사항은 묻지 않아요. 단지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아마도 그 환각은 근본 질환의 증상이 아니라 치료 자체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상민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런 환자가 있긴 한데 어떻게? 때로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것 이상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끔은 우리의 직감 혹은 뭐라고 부르든 이 더 나은 치료법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사흘 뒤 상민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환자 약물 조절을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환각 증상이 현저히 줄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상민 씨. 민정이 답했다.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거죠. 때로는 그게 가능성의 범위를 넓혀야 할 때도 있어요. 제오장, 웨딩드레스. 이수진은 결혼식 3주 전 눈물을 흘리며 민정의 진료실에 찾아왔다. 28살이면 결혼을 앞둔 설렘으로 빛나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모두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 영혼으로 여기 계신다고 말해요. 수진이 흐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어머니가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정은 수진의 어머니가 딸의 의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다락방에서 발견했다고 묘사했던 바로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영호는 괴로워하는 듯 보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왼손을 가리키다가 딸을 가리켰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어머니가 마지막 병원으로 입원하셨을 때 잃어버리셨어요. 너무 속상해하시며 간호사들에게 계속 찾아달라고 하셨죠. 제 결혼식 날에 제가 끼라고 하시던 반지였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민정에게 다가왔다. 영혼의 모습이 더욱 불안해졌다. 드레스 안에 있어요. 그녀가 급하게 속삭였다. 아프기 전에 드레스 안감에 숨겨 꿰매놓았어요. 안감에 비밀 주머니가 있죠. 딸이 드레스를 입어볼 때 발견하길 바랐는데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모양이에요. 수진아,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다락방에서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찾았다고 했지? 자세히 살펴봤니?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을 잃을까봐 걱정될 때면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 숨기곤 하거든. 너무 자세히 보기가 힘들었어요. 수진이 고백했다. 너무 슬퍼져서요.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엄마와 연결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엄마가 너에게 깜짝 선물을 남겨두셨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수진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의와 기쁨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맞았어요. 드레스 안감에 비밀 주머니가 박혀 있었는데 안에 엄마의 결혼 반지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결혼식 날 그 반지를 끼길 바란다고 그게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방식이 될 거라고 써놓으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 민정이 물었다. 정말 엄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엄마가 죽어가시던 순간에도 이 순간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완벽한 봄날에 열렸다. 민정은 하객으로 참석해 수진이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박 부인이 되살린 정원의 꽃들로 만든 부케를 들고 신부 입구를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식 중 민정은 재단 옆에 서 있는 수진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투명한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른 영혼들도 함께 있었다. 조부모, 친구들,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랑과 약속의 순간을 지켜보러 돌아온 사랑하는 이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모임은 살아있는 하객들과 함께 축하하며 그들의 사랑은 생과 사의 경계를 초월했다. 식후, 수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민정에게 다가왔다. 서약할 때 엄마가 내 곁에 계신 걸 느꼈어. 그녀가 속삭였다. 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걸, 그 사랑이 나를 감싸는 걸 느꼈어. 엄마가 분명히 계셨어. 민정이 부드럽게 확인해 주었다. 엄마는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을 거야. 제6장 치유의 원. 민정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더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하게 되었다. 각자 미처 이루지 못한 일, 전하지 못한 말,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안고 찾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치유 과정 속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 지원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치유의 모임이라 명명한 첫 모임은 비 오는 목요일 저녁 그녀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5명이 참석했다. 회복 과정에 들어선 지 3개월 된 박씨 부인, 작년에 아내를 잃은 은퇴교사 김씨,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대학생 영수, 10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최씨 부인, 그리고 암으로 여동생을 잃은 중년 여성 윤씨. 슬픔은 고립감을 주기도 해요. 민정이 원을 이루고 앉은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슬픔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랑과 상실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깨닫게 되죠.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6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가 저를 떠난 게 아니라 단지 형태를 바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에, 공유한 추억 속에, 제가 매일 선택하는 삶의 방식 속에.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항상 내가 너무 일만 한다고, 저녁 식사도 대화도 너무 많이 놓친다고 말했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나를 용서해준 것 같고 가족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걸 이해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정은 김 씨 의자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용서와 사랑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김 씨의 아내를 볼 수 있었다. 영혼이 속삭였다. 그에게 말해줘. 그의 헌신에 자랑스러웠다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사랑을 품으라고. 김 씨,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노고를 이끈 그 사랑이
아내님이 당신께 품었던 사랑과 같았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행동이 부족했어도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했다면요? 21살이 채 안 된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음악을 사랑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일로 크게 싸웠죠. 미안하다는 말도 아버지가 단지 제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길 바라셨다는 걸 이해한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어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영수 곁에 나타났다. 분명 아버지의 영혼이었다. 음악이야. 영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에게 음악을 따라가라고 전해. 내가 너무 강요한 건 잘못이었어. 돈보다 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단 걸. 영수야. 민정이 말했다. 아버지가 네 미래를 걱정하신 게 실망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라면? 네 안녕을 걱정하셔서 네가 안정되길 바라셨다면?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보시게 되셔서 네가 열정을 따르길 바라신다면? 그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정은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주위에 모여 위로와 안내를 제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내용을 치료적 통찰로 신중하게 해석해냈다. 귀가 시간 문제로 다툰 뒤 교통사고로 17살 아들을 잃은 최 씨는 아마도 가장 상처받은 모습이었다.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오르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엄격한 엄마가 화났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죽었대요. 그녀의 아들 영혼, 친절한 눈을 가진 10대 소년이 그녀의 의자 옆에 서 있었다.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라고 전해줘.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고 전해줘. 사고는 엄마 탓이 아니라고. 엄마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줘. 최 씨!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10대들은 반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하의 아들이 통금 시간에 화를 낸 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서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정감은 귀하가 충분히 신경 써서 경계를 설정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2시간의 상담이 끝날 무렵 그룹은 주간 모임 이상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힘든 날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하며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기로 다짐했다. 이것이 치유의 모습이야. 민정은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함께 떠나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습이지. 제7장 아이의 선물. 8살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민정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둘 다 몇 달간의 잠 못 이루는 밤과 걱정스러운 나날로 지쳐 보였다. 아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6개월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족들은 점점 더 아이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가 허공과 대화를 나눈답니다. 할머니는 걱정으로 목소리까지 쉰 채 설명했다. 학교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선생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민정은 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이를 둘러싼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즉시 감지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를 보호하듯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전통 한복을 입은 상냥한 얼굴의 노인이었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할아버지가 보이니?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영혼이 서 있는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계세요. 인사하시면서 여기 사무실이 평화로워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정의 심장이 급격히 뛰었다. 이 아이는 그녀와 같은 능력을 지녔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제대로 다룰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녀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세요. 민호가 신나게 대답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배운 특별한 방법으로 신발끈 묶는 법 같은 거요. 그리고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들도 해주시죠. 아빠도 저처럼 천둥을 무서워했는데 할아버지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할아버지의 영혼이 민정에게 다가왔다. 표정이 엄숙했다. 이 아이는 너처럼 재능을 가졌구나.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다. 다른 영혼들이 그에게 끌려오는데 모두 평화로운 존재만은 아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능에 짓눌릴 것이다. 민정은 다음 1시간 동안 민호에게 영적 감수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가르쳤다. 몸 주위에 보호하는 하얀 빛을 시각화하는 법, 영혼들이 너무 압도적일 때 볼륨을 낮추는 법,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도움이 되는 영혼과 혼란스럽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존재들을 구분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기억해.
그녀가 말했다.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언제 귀 기울일지, 언제 살아있는 세상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 네, 할아버지는 네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계실 거야. 하지만 네 친구들, 가족, 그리고 학업에도 집중해야 해. 민호는 훨씬 더 나이 든 아이처럼 진지하게 기술을 연습했다. 이렇게요? 그는 눈을 감고 보호하는 빛을 상상하며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제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불안이 세션 내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았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말을 할 줄 알았니?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과는 다른 도구로 자신의 경험을 처리해야 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민호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민정은 민호와 꾸준히 만나며 그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영혼을 인정해야 할 때와 살아있는 세상에 집중해야 할 때를 가르쳤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평안을 찾도록 돕는 법과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어제 학교에서 한 친구를 도왔어요. 민호가 한 번의 수업 중에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장난감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제가 찾도록 도왔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낡은 공구상자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죠. 민정은 민호에게서 차세대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존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 목표는 항상 사람들이 치유받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거야. 제8장 공동체 정원. 박 씨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뚜렷했기에 그녀는 사무실의 한계를 넘어 치유 활동을 확장할 아이디어를 민정에게 제안했다. 추모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상담 중 이렇게 선언했다. 사랑하는 이를 기리며 꽃을 심을 수 있는 곳, 가족들이 잃은 이들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민정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이 슬픔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그들은 건물 뒤편에 방치된 땅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접근했다. 추모 정원 프로젝트는 힐링 서클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로 모았다. 영미는 각 식재구역마다 작은 추모 명판을 제작해 기여했다. 수지는 식물과 원예 용품 구입을 위한 모금 활동을 조직했다. 민호와 할머니조차 참여해 할아버지를 기리는 구역을 가꾸었다. 함께 작업하는 동안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을 기리며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가 강력한 치유의 의식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꽃을 심으며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구전 역사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연결했다. 박 부인은 남편을 기리는 구역에 보라색 난초를 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원이 사랑의 흙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늘 말했어요. 그의 죽음이 생명과 성장의 장소로 이어졌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힐링서클의 은퇴교사 김 씨는 아내를 기리며 장미를 심었다. 아내는 항상 장미 정원을 원했어요. 손에 묻은 흙과 눈물이 섞이며 말했다. 살아계실 때 제가 너무 바빠서 도와드리지 못했죠. 이제야 그 정원을 드리는 기분이에요. 추모 정원은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슬픔을 기리며 치유가 자라나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추모 식물을 가꾸러 오고 추억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으며 상실을 이해하는 이들의 곁에서 위안을 찾았다. 민정은 종종 이른 아침 정원을 찾았다. 꽃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고 기억 속 죽은 이들의 영혼이 식물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박 씨의 남편이 난초를 감상하고 김 씨의 아내가 장미를 보며 미소 짓고 민호의 할아버지가 증손자가 자라는 것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을 정원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 사랑이 뿌리내리고 새로운 형태로 꽃피는 장소였다. 재구장, 통합, 민정의 상담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녀는 슬픔의 심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 모두를 존중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을 만들어 자신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영적 경험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다. 때로는
그녀가 워크숍에서 치료사들로 가득 찬 방에 말했듯이 우리 내담자들은 우리가 훈련을 넘어선 가능성을 믿어주길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과학적 원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유의 정의를 확장하여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내담자의 영적 경험을 인정하고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고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 기법들을 가르쳤다. 워크숍은 호평을 받았고 민정은 자신이 직관적 슬픔 상담이라 명명한 기법을 다른 상담사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 회의론자였던 이상민 박사가 워크숍 중 하나에 참석했다. 이후 그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예상치 못한 출처의 안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점 말이죠. 환자들과의 상담에서 제 직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네요. 치유의 이해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민정이 답했다. 때론 그 과정 자체를 믿고 효과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적 깨달음을 전통적 치료에 통합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이 지닌 복잡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새로운 애도 상담 모델이 탄생했다. 민정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치유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받고 더 큰 지지를 받으며 더 큰 희망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제10장 결혼식 날. 수진의 결혼식 날은 완벽한 봄 날씨와 함께 찾아왔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민정은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가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박씨 부인의 추모 정원에서 가져온 꽃이 포함된 부케를 들고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원과 둘러싸인 전통 한옥정자에서 열린 결혼식은 두 영혼의 결합과 공동체의 축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수진과 약혼자가 서약을 교환하는 순간 민정은 사랑과 헌신의 이 순간을 지켜보러 온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모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제단 옆에 서서 반투명한 얼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진이 10대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그 곁에 서 계셨다. 신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셨지만 찬성과 축복을 담아 지켜보고 계셨다. 그들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민정은 눈에 보이는 축하와 나란히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축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전에 맺은 유대는 항상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리셉션 중 수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민정에게 다가왔다. 저희 곁에 계신 걸 느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약할 때 어머니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걸, 아버지의 존재가 저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완전함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계셨어. 민정이 부드럽게 확인해 주었다. 그분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그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오늘 그분들의 사랑은 네 결혼의 일부가 되었고 너와 네 남편이 함께 쌓아가는 기초의 일부가 되었어. 이 결혼식은 새로운 사랑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 죽은 이들이 사랑했던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슬픔이 감사로, 상실이 남아있는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변모할 수 있는 완벽한 예시였다. 제11장 다음 세대. 민호가 나이를 먹고 자신의 영적 능력을 더 능숙하게 다룰수록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의 공기와의 대화를 걱정했던 할머니는 이제 자랑스럽게 그를 민정에게 데려왔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대요. 할머니는 상담 중 이렇게 보고했다. 어머니를 잃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민호가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대요. 선생님들은 그가 또래에 비해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이제 9살이 된 민호는 영적 감수성과 평범한 어린 시절 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법을 터득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공부에 뛰어나며 살아있는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할 때면 영계와의 가교 역할도 수행했다. 이제 쉬는 시간에만 영혼들과 이야기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정에게 말했다. 수학 시간에는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영혼 문제를 도와주기 전에 항상 할아버지께 괜찮은지 물어봐요. 민정은 민호에게 영적 치유의 미래를 보았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세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런 능력이 드러날 때 흔히 동반되는 두려움과 혼란 없이 말이다. 그녀는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평범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명상 기법, 경계 설정 연습, 도움이 되는 영적 만남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적 만남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제12장 확장 치유의 모임은 민정의 사무실을 벗어나 이제는 추모정원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가졌다. 작은 지원 그룹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이제 슬픔 상담, 영적 탐구,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치유의 여정,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치유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박 여사는 스스로 공인된 슬픔 상담사가 되어 민정과 함께 새로 유족이 된 이들을 돕고 있었다. 영미는 사고나 재난으로 사진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추모 초상화를 계속 제작했다. 수지는 젊은 미망인과 호라비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조직했다. 김씨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자신의 교육 기술을 활용해 예술과 이야기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네가 만들어낸 걸 봐. 박 여사는 그룹 멤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정에게 말했다. 넌 치유자들의 공동체를 세웠어. 사람들이 고통을 삶의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말이야. 이 공동체는 자립적으로 운영되며 구성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서로 지지하고 기쁨의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결혼식, 졸업식, 기념일 등 중요한 순간들은 살아있는 이들과 기억 속 고인을 함께 기리는 공유된 경험이 되었다. 한때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들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치유의 파급 효과는 그녀의 원래 진료 범위를 훨씬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연민과 이해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13장 인정 지역신문은 민정의 혁신적인 슬픔 상담 방법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초자연적 요소보다는 심리학적 기법과 공동체 구축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왔으며 전통적인 슬픔 치료 접근법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가진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의뢰도 이어졌다. 애도 상담에 혁명을 일으킨 접근법, 놀라운 성공률 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는 힐링 서클, 추모 정원 프로젝트, 그리고 상실의 감정적 영적 측면을 모두 존중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소개했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다른 이들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내담자들을 소개해왔다. 민정은 사람들을 돕는 일과 전문적 명성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신중히 줄타기를 해야 했다. 이 기사는 그녀의 방법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그녀의 기법을 기록하고 기존에도 상담 방식과 비교해 효과를 측정하자고 제안해왔다. 초자연적 주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다.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귀하의 내담자들은 외상 후 성장률이 현저히 높고 사회적 기능이 개선되며 복잡한 애도 증상이 감소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영적 소통을 믿든 믿지 않든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애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연구 참여를 수락했다. 제14장 학회 신문 기사가 나온 지 1년 후 민정은 국제애도 상담사 회의에서 상실 치료에서의 영적 통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초자연적 요소 그녀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가 아니라 상실 후 사람들이 마무리를 짓고 의미를 찾는 데 놀라운 성공률을 보인 점으로 인정받았다. 치유는 그녀가 전 세계에서 모인 정신건강 전문가 청중에게 말했다.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존중할 때 일어납니다. 방법론과 함께 신비로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내담자의 경험 전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깊은 변화를 위한 문을 열게 됩니다. 발표에는 그녀의 통합적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 연구 클라이언트 동의하에가 포함되었다. 자살 충동까지 갔던 우울증에서 지역사회 리더로 거듭난 박 씨의 여정,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에서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변모한 혜원의 이야기, 고군분투하던 예술가에서 치유예술의 성공적인 창작자로 성장한 영미의 변화, 청중 속에는 민정이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옹호하게 된 이상민 박사, 직관적 기법을 자신의 실천에 접목 중인 그녀의 제자들 몇 명, 그리고 멘토이자 친구를 응원하러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씨 부인이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일본에서 온 젊은 치료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내담자에 대해 알지 못할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게 그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객관성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는 민정의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다른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여러 나라에서 치료사들을 양성하며 통합적 슬픔 치료로 알려지기 시작한 분야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초청받았다. 제15장 유산 기념정원이 조성된 지 5년 후 한적한 저녁에 그곳을 거닐던 민정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정원은 수백 가족이 위안과 치유를 찾은 아름다운 안식처로 성장했다. 작은 묘목이었던 식물들은 이제 성숙한 꽃과 관목이 되어 상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랑의 힘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 속 죽은 이들의 영혼이 식물들 사이를 평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 씨의 남편은 자신의 난초를 가꾸고 김 씨의 아내는 장미를 감상하며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지속적인 생명과 성장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 민정 씨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혜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제 12살이 되어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였다. 민정 선생님, 다음 주에 중학교에 들어가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또 다른 문자는 이제 14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준비 중인 민호에게서 왔다. 저 심리학을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재능을 타인을 돕는 데 쓰는 모습을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영민은 기억된 영혼들 시리즈로 세계 각국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다. 수진과 남편은 첫 아이를 맞이했고 수진의 어머니 이름을 따 딸을 낳았다. 박 여사는 노년층이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전문의도 상담소를 열었다. 치유의 파장은 계속 퍼져나가며 민정의 원래 상담실을 훨씬 넘어선 연민과 이해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영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 깊은 슬픔 속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이 인간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다. 추모 정원의 해가 지자 민정은 자신이 평화를 찾도록 도운 모든 영혼들,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은 빛의 의회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그들의 감사와 사랑이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다. 고마워요. 그녀는 그들에게 그리고 치유를 위해 이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선사한 우주에게 속삭였다. 한때 그녀의 내담자들을 괴롭히던 온화한 유령들은 이제 저녁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졌고 사랑은 전달되었으며 평화는 회복되었다. 민정은 집으로 걸어가며 내일이면 치유가 필요한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올 것임을,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놓을 새로운 다리가 있을 것임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 아파트에 도착해 그녀는 일기장을 열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치유란 죽은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사랑을 함께 지니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연민으로 귀 기울일 때 유령들은 온화해지고 모든 세계 사이에 사랑이 자유롭게 흐를 때 영혼은 평화를 찾는다. 나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 사랑과 상실 치유와 희망의 영원한 춤 속에서 그녀는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운 모든 영혼들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감에 둘러싸인 채로 온화한 유령들은 그녀에게 치유는 놓아버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품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열린 손과 열린 마음으로 슬픔을 감사함으로 끝을 영원한 연결로 변모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민정은 자신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일이 계속될 것임을, 사랑은 언제나 어떤 간극도 메울 길을 찾을 것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둘러싼 온화한 유령들에게, 마음을 열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 치유는 언제나 가능함을 알면서